네, 여야 공천 작업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자,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을 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대회를 열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 밖에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마지막 경선 결과, 마지막은 아니죠. 두 자리가 더 남아 있는데 천하용인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일단 경기도 포천 가평에서 1차에서 5자 경선에서 올라와서 결선까지 뚫으면서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천하용인 남은 사람 중에 유일하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잔류했었죠. 예, 1990년생이라고 하던데 90년생입니다. 이 젊은 청년 정치인의 본선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김용태 후보는 이제 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사실 광명에서 출마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해왔는데 약간 결이 다른 행보를 해오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포천이 본인이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역구를 정한 걸로 보이는데 네. 5자 경선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권신일 후보와 2자 경선에서 이제 이겼는데 예.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박빙이었다고 그래요? 해요. 결선에서? 박빙이었고, 예, 박빙이었고 책임당원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아마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예. 본인의 가산점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긴 것으로 아. 간발의 차이로 예.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스템 경선이 거기서는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90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내심의 새로운 인재가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포천에서는 이제 전 포천 시장과 이제 맞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후보의 발탁, 되게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예.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아마 국민의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김용태 후보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실제 그 역선택을 보정하는 장치를 아마 국민의힘 공관위가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그 민주당 지역 분위기는 이번에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후보가 김용태 후보가 되면 예. 더 유리하다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요? 예, 그런 왜요? 상황, 예, 왜 유리해요? 김용태 후보가 되면? 이 포천 가평이라는 데가 예. 물론 국민의힘이 유리하기는 한데 김용태 의원이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예. 약간의 이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아무래도 포천 가평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 지역 특성이 지역 출신들 또 이런 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 연구만 가지고는 지역 소구력이 아직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후보가 아마 시장 출신 후보로 제가 예,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구도가 됐을 땐 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 지역이 사실은 이제 저희 김영우 의원이 삼선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예, 삼선했던 이제 이번에 지역이고 옮겼죠. 그 김영우 의원의 보좌관을 3번 역임했던 게 허청해 그 전 예비 후보였는데 네네. 허청해 예비 후보가 김용태 후보를 지지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쪽 그 지지자분들도 같이 움직였을 거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김용태 후보의 경우에는 젊습니다. 젊고 네.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도 그만큼 크다. 예. 따라서 저는 그렇게 저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의 대상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4일 후에 결정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텃밭, 경북, 구미, 을을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소 뒤늦게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을 이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춘식 의원이 본인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구미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김영식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어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궁금했지만 저도 5자 경선을 통해서 한번 그 경선을 치러줬고 그다음에 이제 결선을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비서관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강명구 의원이 유일하게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한 사람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강명구 의원이 거기 지역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또한 이제 그 허성우 이런 비서관 등이 예비 후보 등이 강명구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차이로 이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예, 강명구 의원의 본선행 어떻게 보세요? 소음 없고 감동 없고 그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친윤이 공천되는 국민의힘 공천의 지금까지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 공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구미을 같은 경우가 아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TK 지역 중에도 예.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이라는 이력 자체가 어느 정도 공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의 경력과 이런 분 또 경쟁 후보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친윤이 쉽게 공천되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친윤에 대해서 이번 그 공천에서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거의 다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용산의 입김이 봐라 그렇게 많이 작용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좀 수치상으로 봐도 친윤이 공천을 많이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에 상당수 거의 낙선을 많이 했어요. 행정관 출신 많이 행정관까지 했죠. 만약에 그 예. 수치로 포함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뭐 80% 이상이 낙선을 한 거, 낙천이 된 거죠. 낙천을 한 거고 강명구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언론을 많이 타왔고 구미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식 의원은 초선이에요. 금호공대 총장 출신인데 네. 초선이기 때문에 지역 장악력이 그만큼 덜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지 친윤이라서 어떤 시스템 이외에 뭐가 작동해서 공천이 됐다라고 보기는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스템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국민의힘 공천 지역구를 두고 남겨뒀다라고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막말 논란으로 낭만 후보가 있는 지역구죠. 대구 중남구 그리고 부산 수영구 두 곳에 공천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밤 늦게라도 대체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공천에서 탈락했던 주류 인사들을 다시 발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뭐 기조는 제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과 도태우 후보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한 것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본인 발언 자체가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예. 공관위에서 한번 결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5.18 북한 개입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특별법에 또 그걸 또 조사 대상에 넣은 범위 내에서 발언이었기 때문에 물론 부적절하지만 공천 배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회의적이었고 예. 장해찬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상당히 일반 시민 상식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난잡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의 여진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이 불거진 것들이 아니고 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당의 공헌을 또 많이 해왔어요. 네. 저희가 공천 기준에 보면 도덕성도 있고 당의 공헌도도 기여도. 있단 말이에요. 기여도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1차 후보를 걸렀지만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돼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장해찬과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한 것은 전 반대지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 취소했기 때문에 두 후보의 버금가는 그런 당의 공헌도가 있거나 또는 뭐 뒷말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예. 후보가 공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를 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봐라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민주당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만약에 공천 취소 안 했으면 좀 더 역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던데.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그 말의 논란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하기 위해서 내 후보들을 자른다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후보가 거쳐온 과거 이력도 그러니까 공헌도도 감안해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렇게 갑자기 배제하게 되면 장해찬과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그 공천 취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공천 취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에 재추천되는 후보자의 면면이 일단
그 해당 지역에서 볼 때 공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도태우 장해찬 후보가 일단 취소가 됐는데 도태우 그 취소된 후보는 다시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도 지금 뭐 그 막말 논란에 몇 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이 도태우 장해찬 후보 그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좀 과한 면이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결과죠. 예. 지금 총선 본선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발언 논란이 생기면 예. 즉각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적정성은 이미 이 확인된 대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는 순간 예. 역사 인식의 문제가 될 거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로 이 사안으로 곤혹을 벌써 몇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2019년에 북한군 개입설 국회 공청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예.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된 또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예. 5.18 관련돼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광주에 찾아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하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었고 결국에 도태우 후보 공천도 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공천위에 제2의결 요구를 했는데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보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 전략상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정말 5.18 그 역사인식,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의심하는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깔끔하게 해소했느냐. 예.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과정이었고 공천 취소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즉각- 하나 아쉬운 부분이 예, 예. 물론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국은 매듭을 져야 되긴 맞아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후보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문헌상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해당 특별법에도 그런 조사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공관이나 당에서는 한번 설득하는 과정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을.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설득해가지고 국민을 뭔가 이게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면 그때 매듭을 져도 되는 건데 저는 지레짐작으로 저렇게 정치권에서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여론의 눈치를 섣불리 보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예. 되면 정책에 대한 진정성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정당이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싹 바꾼다.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측면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정책이 정말 국가에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 필요가 하다면 국민이 다소 반대한다 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단임제의 어떤 장점 아니겠어요? 그 임기를 두는 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전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취소된 이후에 입장을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등등. 근데 장해찬 후보는 아마 충격이 좀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과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 거예요. 바로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 수위나 내용 정도가 사실은 왜 그 해당 논조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라는 의아함은 있어요. 저도 예. 본인 그 글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본인 그 이후에 한참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사실 당세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자기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해찬 전 후보의 경우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 다만 이제 본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도 장해찬 후보가 명예는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지만 또 물론 부적절한 언행이 단초가 됐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산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장해찬 전 후보가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줘야 되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장해찬 후보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가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공개적으로 말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축하해줬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예. 지금
지금까지 근데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이 없는 거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다스릴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뭐 알고 있고 또 장해찬 최고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 내심 뭐 대통령께서 직접 뭐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민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상식을 가진 분들이 보기에 이런 정도의 논란이 있는 분이면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그 통상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정치적 비판의 발언 수위나 내용들도 예. 문제가 많이 됐고 민주당으로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비판이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민주당의 어떤 약한 부분을 치는 것 같긴 한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비유나 방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판이 크게 아프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과거의 발언들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과거 발언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게 최근에 그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공천 취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네, 민주당의 강북을 네. 제가 하나만 예. 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 어떤 이전의 입장과 달리 입장을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후해요. 예를 들면 전향하신 예전 운동권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후한 평가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이전 행동과 달리 다른 행동을 취했다고 해서 평가를 후하게 하는데 네네.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발언을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또는 정봉주 전 의원처럼 본인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것도 새로운 평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젊을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한 10년가량 지난 이후에 평가를 또 한다는 거 예. 본인이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좀 많이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 민주당 경선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의 강북을 양자 경선도 결과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이 취소된 이후에 또 하루 만에 27명의 후보가 공모를 했고 이 가운데 2명의 후보만 경선에 올라갔는데요. 바로 박용진 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의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용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권리당원 투표가 100%예요. 그러니까 그 전국 70%, 예. 지역 강북은 지역 30%잖아요. 권리당원만으로 투표하는 것도 사실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것도 굉장히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하던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국민 경선이고 예. 당원 당규상에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으로 50대 50 이게 지금 대부분 적용한 경선 룰이거든요. 서대문 같이 청년 전략 특구 이런 데에는 그 공관위에서 논의를 해서 경선 방식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예. 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공관위는 얘기는 합니다만 좀 예외적인 경우고 누가 보더라도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예. 더군다나 이 권리당원 70%가 전국 투표란 말입니다. 네. 예. 지금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지역에서 100%를 한다고 하면 해볼 만합니다. 아, 예, 예. 지난 경선 때 지역 권리당원 투표도 또 이 국민 참여 경선도 한 2% 3% 정도 이겼거든요. 10, 20% 감점 때문에 그게 네네, 정봉주 의원한테 진 거였기 예, 예. 때문에 강북을 지역 당원 투표로 했으면 해볼 만했을 텐데 전국 선거인데다가 예. 또 하위 10% 감점까지 적용받고 예.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점 신인 받아요? 가점까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효 투표 수의 절대적 우세를 얻어야 되는데 예. 지금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박용진 의원도 기자회견 통해 입장을 밝히는데 이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더라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이 되는 결과가 있죠. 예. 예, 박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권리당원의 비중이 워낙에 또 크기도 하고 또 감산 규정과 가산 이런 차이를 좀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하고에서도 52대 48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예. 아, 졌죠. 이겼습니다. 이겼죠. 예. 42대 예. 48대 52. 네네. 근데 저거는 거기서 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룰을 바꿔서 완벽하게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저런 세팅된 룰 자체가 본인한테 완벽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예. 떨어질 확률이 거의 99%라고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게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하게 되면 예. 보통 한 번 하는데 상당한 뭐 수백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도 본인이 잘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선이다. 예. 그러나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아. 박용진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너무 티낸다. 티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해당 이전 룰 갖고도 안 되는데 그 룰을 조금 더 강화한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께 불리하도록 강화한 건데 전국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그 52%는 못 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진짜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아무리 떨어뜨리고 싶어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당내에서도 근데 그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그 박용진 후보의 지금 이런 시스템 그리고 공천 배제 기류는 잘못된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차점자가 다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내에서는 만약에 박용진 그 후보가 같이 경선을 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내 그 불협화음은 없을까요? 저는 당내 불협화음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요. 예. 박용진 의원의 저 부분이 당내 불협화음의 단초가 된 거죠. 네. 이전에도 김부겸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 이미 불협화음의 상황은 조성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선대위의 역할과 공관위 내지 최고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경선의 문제, 후보자 선출의 문제는 공관위 내지 이제 최고의 문제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예. 아니죠. 저런 경선에서 어느 후보자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선거운동의 거의 90%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후보자가 선출돼야지만 선거운동이 잘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 개념이 다른 거고 예. 김부겸 전 총리께 당신은 그냥 선거운동에만 해달라. 뭐 얼굴만 내세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결정된 이후에 전략 지역구를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예. 만약에 정봉주 의원의 저런 이전의 막말 내용들이 경선 때 알려졌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 반영이 됐겠죠. 예. 따라서 경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틀렸다. 따라서 저는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저는 차점자가 돼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판세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저희로서는 아쉽기도 하지만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다행히 끝까지 해요? 민주당 내부의 지금 그 혼란 말고요. 지금 윤희찬 변호사의 분석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미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있는데 예.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획하고 경선 방법을 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 내부에 일단 지금 그 김부겸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당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이 경선 방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예. 적어도 박용진 의원을 차점자를 후보로 공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박용진 의원이란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입장이라기보단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첫 시작이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그게 뭐 오늘로부터 따져보니까 딱 한 달 있더라고요. 예. 박용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완되고 어려움이 생긴 딱 한 달 기간 동안의 중심에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있었던 거죠.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네. 그 공천 과정에서 좀 잃은 지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이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김부겸 위원장께서는 보시는 것 같고 당내에서도 예. 그런 일각의 의견들이 여러 의원들한테도 있었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의원들도 계셨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전략공관의 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했지만 당은 어쨌든 공천에서 정해놓은 원칙과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끝까지 경선 룰까지 다시 설계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양문석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과거 당시에 양문석 의원이 한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했던 내용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친명, 친문, 이 문명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민주당 선대위 쓰리톱 이재명 대표, 김부겸, 이해찬 위원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뭐 가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공천이 끝나고 본선 경쟁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언 논란이 시작된 것도 다 예. 그런 이유겠죠. 예. 이해찬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살얼음판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네. 전략지에서 다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당내 의원들은 그 입장에서 비판을 하겠죠.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고 또 비판의 내용도조차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계파적 갈등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대위원장 세 분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오늘날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김부겸 위원장이 말씀이 양문석 후보를 직접 만나셔서 사실상 어떤 본인의 결단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직접 또 찾아뵙고 사죄하고 했더라고요. 양문석 의원 후보가. 그렇게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우려가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또 여당에서는 양문석 의원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사실은 발언이 거칠어요. 물론 방송도 하셨고 여러 가지 출마도 많이 하셨는데 방송도 같이 뭐 같이 한 해보셨잖아요, 적도 그죠? 있어요. 예, 예. 네. 그 인성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말 자체는 상당히 거칠게 하는 분입니다. 자, 말 자체가 거친 거하고 말의 내용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좀 다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통영에서 이제 2번 출마를 했고 도지사도 아마 출마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에 도지사 출마가 안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말도 글도 쓴 적이 있고 예. 그다음 김부겸 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악담을 한 적이 있어요. 무능하다라고. 그래서 지방선거 대선 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본인 선거인데 진 것이 뭐 물론 정부의 실정 책임도 있겠지만 총리 책임으로 돌리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통영에 있다가 그 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객 아니냐, 자객으로 출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정봉주 씨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언이 거친 거 이외에 또 하나는 이제 친문 또는 어떻게 보면 친노라고 볼 수 있는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자객 공천인 걸로 보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아마 갈등 요소가 있는 거다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의 자격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출마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아마 정계 입문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이재명 현 대표하고는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선 상대방이었거든요. 예. 이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것이 이런 갈등이 이제 친노와 친문과의 갈등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이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조금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아마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내일 봉화마을 찾아서 사죄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그 대표는 문제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은 다 할 수 있다. 대통령 나도 욕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해찬
그 위원장도 괜찮다는 느낌이고 그대로 김부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세 명의 그 위원장 간에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팀으로 해서 쭉 갈 수 있을까? 그런 동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가 되겠죠. 될까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세 분의 위원장이 갈등을 하거나 대립하거나 또 선대 운영에 파행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의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에 대한 견해 차이죠. 예. 이재명 대표의 말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늘 열려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2007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라는 얘기를 예. 했을 정도로 누구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이 많이 있었을 때니까. 네가 봐도 내 탓이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비판의 내용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냐는 원칙적인 입장이신 거고 아마 예. 그거를 크게 바꾸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문제라고 하면 아마 이해찬 또 위원장은 또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분이 아마 중간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시는 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문제가 선대의 갈등으로 확대될 것 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양문석 후보가 예. 사실 지금까지의 언행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향후 또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전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뭐 상당히 비속어도 쓰신 경험이 있고 예. 그다음에 벌써 이제 안산 해당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이 후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지역구에. 그런 상황이고 그 지역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표현도 했다. 이런 말도 들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양문석 후보가 전해철 후보는 이제 못 나옵니다. 경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후보직을 계속 이어가려면 뭐 특단의 본인이 조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해당 안산 지역구에서의 성과를 위해서는 맞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